대공황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모두가 설마 했던 그 순간 가장 화려한 호황의 끝에서 찾아왔던 경제의 붕괴.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바로 그 설마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는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뇌관 세 개가 동시에 똑딱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PF, 두 번째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B2, 세 번째는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이에요.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둘이 같이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갈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정부가 위기를 숨기고 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한 진실은 따로 있어요. 위기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게 흩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PF 뉴스, 내일은 환율 뉴스, 모레는 비투 뉴스. 각각은 짧게 스쳐 지나가니까 그게 사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라는 거를 아무도 연결해서 보여주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실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아.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 위기는 무슨 위기야. 바로 이 심리, 이 아직은 괜찮다는 방심이야말로 모든 경제 위기의 진짜 시작점이에요. 역사 속의 모든 큰 위기는, 그리고 그 옛날의 대공황조차도 다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조용히 시작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계의 흐름을 우리 삶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채널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한국 경제에 깔려있는 잠재적 뇌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평범한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하실 수 있어요. 뉴스에서 단편적으로만 들었던 PF, B2, 환율, 외환보유고 같은 단어들이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위기는 왜 항상 재정에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를 떠올릴 때 보통 주가 폭락이나 환율 급등 같은 화려한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의 뿌리는 훨씬 더 조용하고 지루한 곳에 있어요. 바로 나라 살림, 재정이에요. 재정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 한 가정의 가계부예요. 들어오는 돈이 세금이고 나가는 돈이 정부 지출이에요. 가정에서도 버는 것보다 계속 더 쓰면 어떻게 되죠? 빚이 쌓이고 그 빚이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와요. 나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라는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찍어낸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려요.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무너진다는 건 나라가 파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지갑이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국 재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확장 재정의 고착화예요. 위기 때 나라가 돈을 푸는 건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위기가 끝난 뒤에도 그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어난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늘려놓은 지출은 줄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누구도 자기에게 가던 돈이 끊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둘째는 현금성 이전 지출의 증가예요. 쉽게 말해 직접 현금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지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지출은 도로를 깔거나 공장을 짓는 것처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돈에 가까운 거죠. 같은 100만 원이라도 다리를 놓는 데 쓰면 수십 년 동안 경제를 굴리지만 한 번 나눠주고 끝나는 데 쓰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이게 바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복지를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를 위한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 저울이 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 표를 의식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정 하나만으로는 위기가 안 와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낼 때예요. 두 번째 이야기, 엇박자의 경제학입니다. 경제 정책에는 크게 두 개의 큰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돈을 쓰고 세금을 걷는 재정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 정책이에요. 이 두 바퀴를 자동차의 두 바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야 차가 똑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바퀴는 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차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심하면 그대로 멈춰버려요. 지금 우려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푸는데 물가가 불안하면 중앙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묶거나 올려야 해요. 한쪽은 엑셀을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져요. 도대체 이 나라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야, 잡겠다는 거야 하면서요.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정책은 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강한 정책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기업은 일관성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기업은 아예 투자 결정을 미뤄버려요. 불확실성 그 자체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한 중견기업 대표가 새 공장을 지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임원이 묻죠. 대표님,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표가 한숨을 쉬며 답해요. 그걸 누가 알겠나? 정부는 돈을 푼다는데 한국은행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이럴 땐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이야. 바로 이 한마디. 그냥 기다리자가 수십 곳에서 동시에 나오면 그게 곧 투자 위축이고 일자리 정체예요.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보이지 않는 뿌리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뇌관, 부동산 PF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부동산 PF, 미래를 담보로 잡힌 빚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빵집을 차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가게 자리에서 앞으로 빵을 팔면 이만큼 벌 테니 그 미래 수익을 믿고 지금 돈을 빌려주세요. 은행이 좋다고 빌려주면 그게 바로 PF예요. 건설업은 거의 이 방식으로 굴러가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그 돈을 다 가진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이 구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정말 잘 돌아가요. 짓는 족족 분양이 되고 분양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 또 다음 사업을 벌이고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식는 순간 이 구조는 정반대로 뒤집혀요. 분양이 안 되면 빵집 비유로 돌아가서 빵이 안 팔리는 거예요. 빵이 안 팔리면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미래 수익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니까요. 바로 이게 부동산 PF 위기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균형을 잡고 가야 해요. 어떤 분들은 PF 위기가 이미 터졌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다 정리됐다고 해요. 사실은 그 중간이에요. 금융당국 발표를 보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부실 규모도 여러 분기에 걸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일 당장 무너진다는 식의 공포는 사실과 달라요. 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회수가 의심되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여신 규모는 여전히 수십조 원대로 남아있고 전체 PF 위험 노출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쪽 발에 불은 껐는데 다른 쪽 발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이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에요. 대형 건설사는 그래도 버틸 체력이 있어요. 하지만 지방의 작은 건설사들은 사업장 한두 개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실제로 과거 위기 국면마다 충청권, 경남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처리된 사례가 있었어요. 충남 지역의 중견업체가 부도 처리되고 경남의 도급순위 10 위권대 건설사도 무너지고 대구에서는 한 건설사 대표가 회사 돈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 현장이 통째로 멈춰버린 일도 있었어요. 현장이 멈추면 거기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밀리고 자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 같이 무너지고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가정의 소득이 끊겨요. 건물 하나가 멈췄을 뿐인데 수백 가정의 생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 던져볼게요. 그럼 내가 지금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괜찮은 거냐?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지만 기준은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그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시공 능력 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그 단지가 이미 충분히 분양이 됐는지를 보세요. 분양률이 낮은 단지는 그만큼 사업이 휘청일 위험이 크거든요. 또 이런 질문도 많으실 거예요. 정부가 막아주지 않느냐. 정부도 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곳간도 무한하지 않아요. 모든 사업장을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 작은 건설사 한 곳이 무너지는 게 왜 서울에 사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도미노는 어떻게 쓰러지는가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연쇄 반응이에요. 도미노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조각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릴 정도로 약해요. 그런데 그게 두 번째를 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치고 결국 거대한 줄 전체가 쓰러지잖아요. 부동산 PF 위기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도미노 구조 때문이에요.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조각, 중소건설사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그 돈을 떼이게 돼요. 두 번째 조각,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요. 돈을 떼인 금융기관은 몸을 사리기 시작해요.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금융경색이라고 불러요. 돈이 돌아야 할 혈관이 막히는 거죠. 세 번째 조각, 멀쩡하던 기업까지 돈을 못 구해요. 건설과 아무 상관없는 정상적인 기업도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니까 운영 자금을 못 구해서 휘청거려요. 네 번째 조각,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줄여요. 돈줄이 막힌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신규 투자 중단과 채용 축소예요. 다섯 번째 조각,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예요.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불안해진 가정은 지갑을 닫아요.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큰 소비를 멈춰요. 여섯 번째 조각, 소비가 줄면 그 가게와 그 공장이 또 어려워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시작은 지방의 이름 모를 건설사 한 곳이었는데 끝은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 봉투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실물 경제의 뇌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격렬하게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따로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사상 최대의 비투, 모래 위에 쌓은 탑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구간을 오가면서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한때 지수가 8,000선을 만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돈의 규모예요. 정확히는 신용거래융자라고 부르는데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해요. 이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 사상 최대치를 거듭 갈아치우면서 36조 원을 넘어섰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규모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 돈 100만 원으로 주식을 샀어요. 주가가 10% 떨어지면 10만 원을 잃어요. 아프지만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 돈 100만 원에 빌린 돈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주가가 10% 떨어지면 손실은 20만 원이에요. 내 원금 100만 원 기준으로는 20%를 잃은 거예요. 손실이 두 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지렛대의 무서운 점이에요. 오를 땐 두 배로 달콤하지만 내릴 땐 두 배로 잔인하거든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반대매매라는 거예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도 없이 그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매매가 나오고 반대매매로 물량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반대매매가 나오고 끔찍한 하락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요. 평소엔 잔잔하던 호수가 비투가 많을 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이 작은 충격에도 매우 취약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해를 하나 풀고 갈게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핵심은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의 위험성이에요. 내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고 하는 투자와 빌린 돈으로 단기 승부를 거는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볼게요. 평범한 직장인 한 분이 있어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옆자리 동료도 단톡방 친구들도 다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심해요. 마이너스 통장을 열고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평소보다 2배, 3배 큰 돈을 주식에 넣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짜릿해요. 내 계좌가 매일 불어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환율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뜨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지수가 며칠 만에 큰 폭으로 빠져요. 그리고 어느 날 증권사에서 문자가 와요. 담보 부족, 반대매매 예정. 그 직장인은 손 쓸 틈도 없이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을 강제로 팔리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까지 떠안게 돼요. 시장이 좋을 때 빌린 돈이 시장이 나쁠 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뜨거울 때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던지실 질문, 그럼 지금 비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다 정리하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적어도 시장이 20%, 30% 빠졌을 때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내 그룹보다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이 빚의 규모를 냉정하게 봐야 해요. 자, 그런데 이 비트 폭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마지막 내관이 남아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여섯 번째 이야기, 환율, 모든 위기의 마지막 도화선입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 우리 돈의 값어치예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5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우리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있는데 이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에요. 환율이 왜 모든 위기의 마지막 도화선이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돼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환율이 10% 넘게 올라버리면, 즉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 그 외국인이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가져갈 때 수익이 거의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요? 더 늦기 전에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려고 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서 환율은 더 올라가요. 환율이 오르니까 또 다른 외국인이 불안해서 떠나고, 여기서도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보이시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외환보유고예요. 외환보유고는 나라의 비상금이에요. 환율이 너무 급하게 튈 때 나라가 이 비상금에서 달러를 풀어서 시장을 진정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비상금을 자꾸 꺼내 쓰면 잔고가 줄어들겠죠.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나라 비상금이 줄고 있네. 위험할 때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얇아지고 있어. 그럼 더 빠져나가야겠다. 외환보유고 감소가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게 바로 이런 심리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고환율은 멀리 있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곧바로 청구서가 날라와요.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원유, 똑같은 밀가루, 똑같은 부품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해요. 그 비용은 결국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공산품 가격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영수증만 길어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항공권과 숙박비가 동시에 비싸지고,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가정은 매달 보내는 돈이 눈에 띄게 무거워져요.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사실은 모든 가정의 생활비에 직접 연결된 손잡이인 셈이에요. 그래서 환율 뉴스는 투자자만 보는 뉴스가 아니라 살림하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하는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세 가지 뇌관이 하나로 연결돼요.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요.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지면 비투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가 터져요. 반대 매매로 주가가 더 떨어지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려요. 신뢰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은 몸을 사리고, 그러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부동산 PF 사업장들이 자금을 못 구해 무너져요. PF가 무너지면 다시 금융이 부실해지고 환율이 또 흔들려요. 보이시나요? 부동산, 주식, 환율이라는 세 개의 뇌관이 사실은 하나의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따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진실로 가볼게요. 일곱 번째 이야기, 결국은 심리입니다. 지금까지 PF, B2, 환율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경제 위기의 진짜 정체는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 심리예요.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행도 모든 고객의 예금을 금고에 다 쌓아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은행이 굴러가는 이유는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은행 위험하대 라는 소문 한마디가 퍼지면 멀쩡한 은행도 모두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위기는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찾아와요. 지금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심리는 한마디로 아직은 괜찮아요. 코스피도 높고 큰 사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모든 큰 위기는 바로 이 아직은 괜찮다는 방심 속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신호들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외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위기는 천천히 다가오다가 한순간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어요. 두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금이 가지만 막상 무너질 때는 단 몇 초 만에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둑에 가고 있는 작은 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니에요. 신호를 정확히 읽고 차분하게 대비하는 태도예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세 줄이에요. 첫째, 한국 경제에는 부동산 PF, 사상 최대의 B2, 고환율이라는 세 개의 뇌관이 깔려 있고 이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둘째, 이 뇌관들은 하나가 터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까지 무너뜨리는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셋째, 위기에 진짜 방아쇠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심리예요. 그럼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빚의 구조를 점검하세요. 특히 빌린 돈으로 한 투자가 있다면 시장이 좋은 지금이야말로 그 비중을 냉정하게 다시 보셔야 해요. 둘,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위기 때 가장 강한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는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두세요. 셋, 분산하세요. 자산이든 소득이든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그 한 군데가 흔들릴 때 전부가 흔들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복잡한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과거 우리나라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가정과 무너진 가정은 무엇이 달랐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 설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제 답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당장 대공황이 온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과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방심이거든요. 진실은 그 사이에 있어요. 지금은 뇌관이 깔린 시기이고 그 뇌관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우리가 신호를 얼마나 잘 읽고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저 한 번의 계절일 뿐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는 재난이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의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